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부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상승을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조 3천억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2,5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여전히 이제 2,600 초반 정도 유지 중이고요. 이틀 정도 급락 이후에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21선 근처에서 한번 지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차트만 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차트보다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가지표, 고용지표, 뭐 이 실업 수당 청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6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6월 달에 이제 줄줄이 나올 그 CPI 지표, 뭐 PPI 지표 이런 물가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증시가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판걸음이 날 것 같고요. 상방으로 이제 치고 나갈지 아니면 계속 요 근처에서 위아래 상단 라인을 잡고 하단 라인을 잡고 횡보를 할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는 1조 매수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였고요. 며칠 이제 팔았던 것을 그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일 정도 해서 1조 8천억, 1조 3천억 해서 한 3조 가까이를 3일 만에 이탈을 시켰고요. 이전에 좀 MSCI 리밸런싱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전까지 아마 5월 옵션 만기 근처까지 바짝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이탈을 시키더니 마지막이라 3일 정도 바짝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움직임이 오늘 이제 그런 특별한 리밸런싱 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6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839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지금 2번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자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약한 모습이죠. 1% 반등을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 오늘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 들어왔지만 사실 뭐 평소 움직임 보면 잠깐 만기에 이렇게 집중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제 6월 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코스닥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어제도 이제 하락을 했고 니케이는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상해 종합은 부합 수준.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였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7원 정도 상승을 해서 1384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내려가는 추세를 완벽히 또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N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월봉 입장도 거의 고점 부근까지 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0원 정도가 마지막 고점이었기 때문에 1340원까지 다시 올라갈지 좀 그런 것들 볼 거고요. 계속해서 환율이 높게 유지된다면 코스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을 보시면 미국 증시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입니다. 유로톡스도 한 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8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2.55달러로 천연가스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최근 반등세는 강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요. 4.55%. 그래서 한 달로 보시면 잠깐 치고 나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5월 16일자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이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가는지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왜 자꾸 리뷰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에 왜 영향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금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를 계속 높였죠? 세계의 중심이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그런 기축통화국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라든지 그런 전 세계 은행들이 환율 방어라든지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높게 금리를 높였고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 이 국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이 국채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이제 국채 발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들, 그다음에 미국 내의 이 투자비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혹은 첨단 산업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빚이 많은 상황인데도 다시 한번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함으로써 그 국채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요.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누군가 이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국채가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거를 매입해 줄 만한 이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밀접하게 연관도 있습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이 대립관계에 있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국채를 많이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물량을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매입을 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가격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추가 국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 서방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방어를 해줬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그 국가들도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재정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매입할 수 있는 수요가 없어지니까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 국채에 대한 급등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시퀀스로 리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국채에 대한 움직임, 환율에 대한 움직임, 코스피에 대한 하락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물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떨어뜨려야만 우리나라도 물가가 같이 잡히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기준 자체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올 초부터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3일 동안 한 3조 가까이를 이탈시켰다는 것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밸런싱에 대해서 움직였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바짝 또 매도를 시작할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발표될 그런 주요 지표들 좀 기다려 볼 거고요. 어제 발표된 뭐 실업 수당 청구권은 좀 늘어서 다행히 뭐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신호를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0.97% 상승했고요. 200원 정도 상승해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8,8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장중에 네,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좀 이제 매도세에 의해서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시키는 세력 따로, 눌리는 세력 따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종가까지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시간의 거래는 마지막에 좀 힘이 붙으면서 21,050원으로 25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8,000원에 동시호가에 한 100만 주 정도 걸었다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 물량을 좀 낮추긴 했지만 좀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거래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뭐 리밸런싱 관련해서 뭐 약속된 플레이가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상승했고요. 코스피의 최근에 그런 하락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별 거래는 2,29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 네, 한 1,000만 주 정도 많았습니다.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하루 이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가 붙어줄지, 오늘은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집중되었던 것인지 다음 주 정도 시장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를 지금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도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이번에 2만원 중반까지 단숨에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월봉도 지금 꽤나 높이 올라왔고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6월달에도 5월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5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52만 주 매수를 했고, 오늘 뭐 코스피 전체에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한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투신 보험 48,000주, 67,000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68,000주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거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금 매수했고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의 매수가 좀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45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매수를 이어왔는데요. 이 수급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45만 주까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전량 상환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까지 이제 리밸런싱이 끝났고 6월달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실히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상환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 위주로 많은 물량이 매수가 되었는데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관련된 그냥 단순한 만기 관련된 움직임이었을지, 아니면 앞으로의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고 미리 공매도를 이참에 다 상환을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둘 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크게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처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괜찮은 흐름입니다. 자, 융자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는데요. 사실 뭐 요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냥 수급이 몰릴 때 잘 보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융자가 많아져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체결이 109만 주 정도, 상환이 57만 주 되면서 자, 체결이 조금 더 많았고요. 2010만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2000만 주 초반대로 올라왔지만 사실 뭐 평소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차장고와 공매도 장고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세는 지금 외국인 추적 물량이 대부분 이제 없어졌고요. 29,000주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뭐 크게 매수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21.46%까지 지분율을 높여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전체가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은 코스피가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1조 3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매도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특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해서 매수했던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뭐 더 바짝 매수해서 지분을 더 높였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뭐 매도하는 수급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합계가 일단 플러스로 잡혔다는 점, 그래서 이런 코스피 전체에서 빠지는 수급과는 별개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는 수급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유지된 지분이 이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더 증가할지 6월 달에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상승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현실화시킬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이제 6월달, 7월달에 나올 거고요. 오늘도 하나 소식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자, 오늘은 외국계 투자자 중에 JP모간이 108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장중에 이제 바짝 이렇게 매수를 급격하게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활발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신한증권도 많은 매수를 보여주는데 오늘 특이하게 이제 교보증권이 매도에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 매수량을 보시면 한 1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진행했던 증권사가 하루 만에 이제 매도로 150만 주 정도를 털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리는 그런 수급이 좀 있었는데 그 수급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JP모간이 많은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는 매도로 좀 잡히긴 했지만 신한증권과 이 모건스탠리가 확실히 최근 이 2달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수급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 이렇게 매일매일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추세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갈 거고, 일단 공매도가 대량으로 다 사원이 되었고 그 관련된 수급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이탈을 했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별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설명. 자, 오늘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나왔죠. 자,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이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고요. 딱 5월 31일 마지막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짓는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원 구성 변화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렇게 차트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표를 보시면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있죠. 무탄소입니다.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지만 무탄소에 대한 최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번 실무안이 어떤 것을 더 중요시했는지가 담겨 있고요. 2023년에는 무탄소가 39.1%였지만 2038년까지는 70.2%까지 무탄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탄소 100%까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석탄, LNG 화력 발전이 58.2%에서 21.4%까지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요. 전력 수요가 거의 2023년 대비해서 2038년이 2배 가까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정도를 화력 발전이라든지 석탄을 줄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암모니아가 2030년부터 서서히 추가가 되면서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30.7%에서 이제 30년까지는 31.8%, 38년에는 35.6%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32.9%까지 2038년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이 원전에너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기 정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 이제 SMR과 플러스 1기가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4기까지 내용이 이미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리 우리가 예상 밖의 범위는 아니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전 에너지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갈 길은 멀지만 지금 큰 방향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이제 전체 전력의 12%를 써야 된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을 통해서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고요. 반도체 에너지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용인에 큰 클러스터가 2개가 들어오게 되죠. 용인 남사 쪽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용인 원산면인가요? 그쪽에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만 하더라도 수백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가 한 2030년 정도, 2030년대에 완공이 하나씩 될 거고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데이터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공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계속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한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제 아주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2038년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그 양과 그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특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듯이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 석탄, LNG 화력 발전, 그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4시간 동안 절대 에너지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해상 풍력이 뭐 24시간 동안 바람이 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지역 특성상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면을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바람이 밤낮으로 이제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바람개비가 이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터빈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각도를 바꿔줄 수 없는 이상은 결국에는 효율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 좋을 때는 전기를 생산하고, 좋지 않을 때는 멈추고, 혹은 그 생산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그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에너지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보조 전원으로 쓸 수는 있지만 주 에너지를 2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과 화력 발전은 계속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 LNG도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무탄소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 42% 지우고 21% 지우고 하면 사실 안정적으로 24시간 동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수급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을 늘림으로써 이 석탄 에너지의 안정적인 그런 비중을 줄인 것이지,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원래 뭐 40%, 50%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원전을 늘려서 이게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 목적은 이 빨간 색깔 영역을 계속 가속화시켜서 줄이고 빨리 이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엔 석탄, LNG, 화력 발전의 특성을 본다면 24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게 신재생에너지와 1대1 매칭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이 세력들은 우리나라 이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 클러스터를 어떻게 24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이 에너지원들을 어디서 마련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양수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력 발전. 뭐 물만 충분하다면 이것도 이제 24시간 동안 가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올 여름, 그 다음에 내년 여름 계속 우리나라가 기후가 일정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서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라든지 한 1년도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뭐 태풍이 이제 1호가 만들어질 만큼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 얘기가 사실 3년, 4년 전에는 심심하면 나왔고 산불도 심심하면 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비가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고 그런 물 저수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좋겠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불안정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자를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라도 정말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ESS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설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던가, 아니면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을 활용해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제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요. 지금 이제 32.9%를 늘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양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2023년에는 뭐 1000기가와트 규모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2000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000 중에 32%랑 1000 중에 32%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고려가 되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신규 원전 한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짝수가 건설하기도 좋고 이 효율이 좋다라고 들었었는데, 일단 3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한기를 이제 축소를 한다면 2기로 그냥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일부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도 주요한 이벤트였지만 신규 열 병합 물량이 이제 2034년까지 최대 44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이 LNG가 왜 필요하느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건설에 10년 정도, 길면 이제 15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10년, 15년 걸려가지고는 사실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빠르게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이 LNG 발전을, 열병합 발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LNG 열병합 발전이 평생 LNG 열병합 발전으로 간다면 사실 뭐 나중에 없애야 될 것도 왜 짓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솔루션은 LNG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가스터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뭐 하나 쪽에서는 개발을 해서 중소형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대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은 한 500메가와트급, 한 380메가와트급 정도고요. 중소형은 한 50메가와트급에서 100메가와트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이 반도체 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초대형 터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역량이 또 이 4기가와트 내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그렇고 소형 원전도 그렇고 LNG 열 병합 발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상 풍력도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해상 풍력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산을 좀 이제 밀어줄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비용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좀 값싼 중국산을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완전히 채워 넣는다면 좀 국가에 대한 그런 에너지 안보가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자가 발전을 못하고 계속 쇠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안이 나왔고 이제는 국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청문회식으로 계속 이제 내용들을 비판하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런 과정이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올해 말까지는 사실 뭐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요, 충분히.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가 0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괜찮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고요. 7월 달에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좀 이제 마크롱 대통령처럼 좀 가서 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아쉽게 그런 액션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압박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또 이제 그런 파견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계속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EU에 대한 공동체를 또 강화시키는 역할이고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술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섰지만 그 하나 때문에 공동체라는 하나 때문에 실주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지막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어필을 충분히 했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외교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